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과 논픽션 작가 고나무가 공동 집필한 책으로 범죄 심리 분석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대중에게 소개하며 그 속의 치열한 투쟁과 인간적 고뇌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논픽션이 아닙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독자는 범죄 현장의 긴박함과 잔혹함을 마주하고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고독한 사투를 체험하게 됩니다. 권일용 전 경정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시대에 범죄 심리학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 선구자입니다. 책은 권일용 전 경정의 경찰 생활 초기부터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링 팀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까지 그의 여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들과의 심리적 공방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독자는 프로파일러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면밀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심리학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범죄자를 이해하고 이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도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권일용 전 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외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범죄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이야기와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겪었던 내적 갈등,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력 속에서 빛난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는 범죄자와의 인터뷰에서 냉철한 분석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특히 책의 묘사는 독자에게 실제 사건 현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제공합니다. 고나무 작가의 치밀한 취재와 생동감 있는 필력 덕분에 당시의 날씨, 공간의 분위기, 범죄자와의 대화까지도 생생히 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묘사는 독자에게 단순한 읽기의 즐거움을 넘어 사건을 마치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범죄와 인간성의 경계에서 싸우는 이들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뉴스에서 보던 사건의 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진실과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력을 알게 해줍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프로파일러의 시선과 그 시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저자들의 진심이 담긴 책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범죄라는 어둠 속에서도 인간성과 정의라는 빛이 존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알리고 싶거나 범죄 심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아닐까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링 보고서. 봄날이었다. 2001년 5월 10일.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갔다. 서울 성동구 중랑선 둑길 놀이터는 오후 6시에도 날이 좋았다. 중랑천 상류 근처는 저지대다. 예부터 홍수 때 범람이 잦았다. 1990년대 말 여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하류인 군자교 근처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2001년경에도 봄이면 꽃이 많이 피었다. 그날 4살 지연이는 주변의 다른 주민들처럼 아버지, 오빠와 산책을 나왔다. 목요일 오후였지만 사람이 많았다. 잠시 아버지가 지연이에게서 눈을 뗐고 6살 오빠는 또래 친구들과 놀았다. 지연이는 아버지, 오빠와 떨어져 혼자 놀았다. 그때 어떤 곱슬머리 남자가 다가왔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왼손에 손가락 2개가 없는 남자는 중랑천 산책로에서 50m 떨어진 군자교 근처 주택가 슈퍼에서 지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그리고 그곳에서 5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현관과 창문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집이었다. 그날 그 시간 이후 아빠와 오빠는 지연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밤새워 찾았으나 결국 파출소에 미아 신고를 했다. 2. 풀지 못한 숙제. 10월 9일 저녁, 권일용은 종로구 구기동의 폴리스라인 안쪽을 서성이고 있었다. 82세와 58세의 여성, 그리고 30대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61세 구정서 씨가 오후 6시 40분경 귀가했다가 가족들의 주검을 발견했다. 권일용은 묵묵히 현장의 남은 특성을 메모했다. 권일용의 옆에는 늘 단짝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팀 유한석도 과학수사에 매료된 형사였다.
유한석은 1992년 경찰이 된 뒤 1998년부터 감식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유한석의 관심사는 단순한 감식에서 범죄 분석으로 넓어졌다. 권일용과 죽이 잘 맞았다. 10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유한석과 권일용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을 조사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노인이 살해됐다. 사위가 장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간 사위는 숨진 장모를 발견했다. 머리와 얼굴을 무언가로 맞은 채였다. 프로파일링은 무당의 심령술이 아니다.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범죄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미국 경찰들도 비슷했다. 오죽했으면 터비가 교과서에서 형사, 감식요원, 프로파일러는 각자가 상호 보완적인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음을 알아야 한다. 영역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썼을까? 권일용 역시 협업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점에서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감식팀 유한석 경위는 권일용에게 큰 도움을 줬다. 3. 나는 나를 쫓는 자의 얼굴을 알고 있다. 권일용은 6월 5일경 정남규를 두 번째로 만났다. 정남규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면담은 첫 번째 면담과는 목적이 달랐다. 권일용은 정남규의 생애, 살아온 환경 등을 알고자 했다. 김윤희와 겸경옥이 정남규의 집에서 나온 신문 스크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권일용과 함께 정남규의 일대기를 작성했다. 정남규는 1969년 전북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부였다. 정남규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했다. 권일용은 두 후배가 작성한 일대기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질문을 정리했다. 너 나 알지? 쌍꺼풀 없이 처진 눈꼬리에 권일용이 첫마디를 던졌다. 그러고는 주로 과거의 일을 물었다. 무엇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냉혈한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알아야 했다. 정남규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다. 권일용이 범행 수법에 대해 질문하자 정남규가 동문서답을 했다. 엉뚱한 대답 속에 그때까지 경찰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들어있었다. 정남규는 테이블 너머에서 어눌하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 그 얘기를 해보자. 권일용이 답했다. 권일용은 성추행 경험을 말하는 정남규의 태도에서 작화가 아니라 진실인 것 같다. 고 느꼈다. 작화, 난 실제의 체험과 다른 것을 자기가 진짜 체험했다고 착각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권일용은 정남규에게서 무언가를 더 끄집어내고 싶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나? 야산에 끌려 올라가서 운동화 끈을 풀어가지고 손가락이 묶인 채 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산, 운동화끈, 손가락 세 단어를 듣자마자 권일용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2004년 1월 중순 영하의 날씨에 부천시 역곡동 야산을 오르내리며 현장을 답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잊을 수 없는 미제 사건이었다. 4. 에쿠스의 심리학. 얼마 뒤 버스 정류장 실종 사건이 또 일어났다. 1월 7일 오후 5시 30분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0세 여성이 성가대 연습을 위해 외출한 뒤 사라졌다.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통해 이날 5시 40분 휴대전화 배터리가 강제로 분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도 유영철, 정남규 사건으로 연쇄범죄, 무차별 범죄에 대해 학습했다. 게다가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화성시 부근이었다. SBS는 1월 9일 저녁 뉴스에서 화성에서 3주 동안 여성 3명 연쇄 실종 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화성 연쇄 실종 보도의 시작이었다. 다른 언론사 보도도 이어졌다. 매스미디어는 공기처럼 범인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권일용은 정남규 집을 압수수색하던 때를 잊지 못했다. 정남규는 권일용의 얼굴 사진이 2페이지에 걸쳐 크게 실린 주간지의 기사를 스크립했었다.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권일용과 범죄행동분석팀은 묵묵히 수사를 이어갔다. 프로파일리은 범인의 관점에 서보는 데서 출발한다. 1월 중순 몹시 춥던 어느 날 권일용은 여성 회사원이 실종된 시각과 같은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 두 곳에 나가보았다. 탐문 전에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실종 당일의 강수량, 기온 그리고 일몰과 일출 시각 등도 전부 확인했다. 5. 인터뷰 게임. 권일용은 양지승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꼽았다. 사람들은 지승이 부모의 공황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공황 상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다. 마치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지상과 감성이 마비된 상태. 공황 상태에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한다. 이웃 주민이나 수사관은 이런 공황 상태를 오해해 때로 범죄 피해자인 가족을 의심한다. 그 의심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상처가 됐다. 2007년 5월 성유철이 잡힌 뒤 면담 때문에 다시 제주에 갔을 때는 이틀 내내 비가 내렸다. 바람도 불었다. 그때 서귀포 앞바다는 검은색이었다. 표정을 바꾼 제주 바다는 마치 사나운 남자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권일용은 병원에서 일하는 남동생에게 전화했다. 병원에 독실 있냐? 아픈 건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싫었다. 사람과 단절하고 싶었다. 그렇게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수액 주사 맞고요. 미치도록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때 나오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나오죠. 동굴에서 기어 나오듯이 나와서 다시 사는 거야. 권일용은 다시 살아나와서 살해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냉혈한들을 추적했다. 그것이 권일용과 범죄행동 분석팀의 삶이었다. 성유철은 그해 9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 작화의 심리. 경찰 조직을 떠난 공채 일기들도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도 마음을 다루는 일에서 멀지 않다. 김윤희는 지금 배우 겸 드라마 작가다. 작가는 인간의 마음을 다뤄온 오래된 직업이다. 프로파일러와는 마음을 다루는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권일용과 함께 근무했던 그녀는 이후 프로파일러로 5년 정도 더 일했다. G20 정상회담 준비 태스크포스, 지구대 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퇴직 직전 진행한 업무는 경찰관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일기 프로파일러들은 채용 당시 그들의 계급조차 내부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질시와 견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윤희가 2013년 10월 경찰을 그만둔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다. 경찰 퇴직은 조직에서의 처우와 개인의 전망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프로파일러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찰 마인드를 이해하게 된 사람일 거예요. 김윤희는 이날 저녁 모임이 있기 한 달 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동안 범죄자들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많이 깨지게 됐어요. 악이라는 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악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커지는 걸까? 아니면 선이었는데 악으로 변하는 걸까? 김윤희는 섬세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